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원천징수 파트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할 부분은요. 원천징수 실무 1에서 사원 등록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TAT 2급의 원천징수 부분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25점 배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부분도 거뜬히 고득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원 등록 부분에서 먼저 저하고 다루실 부분은요. 사원 등록 메뉴를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사원 등록을 하실 때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 사항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하셨을 때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여부 판정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고 소득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해석하실 때 연령 요건이야 뭐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생년을 넣으면 주민번호에 의해서 걸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소득 요건이 조금 난해하게 나오면 해석하실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샘플 문제를 가지고 사원 등록을 입력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원 등록은 왜 하는 것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법인에 일하시고 있는 근로자들이 꽤 많은데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팀에서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시고요. 부양가족은 몇 명 되나요? 뭐 이런 기본적인 인사기록 카드들을 작성을 하게 되죠. 이 사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쪽 파트로 본다면 급여를 줘야 되죠. 근로를 제공을 한 직원에게 한 달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대장을 보고 사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한 급여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직원의 근로소득, 이 직원의 퇴직소득, 이 직원의 연말정산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원의 정보를 입력을 함으로써 급여도 계산할 수 있고 사원 정보도 관리할 수 있고 연말정산이나 퇴직소득 등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제반적인 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사원 등록이에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하시면서 관련되는 내용을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을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에 이제 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저희가 사원 등록 일부분들을 수정하거나 입력하거나 하실 건데요. 사원 등록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급여를 지급을 할 때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에서 이행하라고 하는 원천징수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회보험도 그 중에 하나죠. 따라서 직원의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그 보수월액에 근거하여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금이 4.5%,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3.335%에 해당이 돼요.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느낌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급여를 계산해 보면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부담 자체가 근로자들한테는 되게 큰 금액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후에 또는 그 뒤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긴 고령화 사회를 본다면 이 또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보험 칸에서는요. 대표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대표자 1번을 입력을 하시면 고용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의 금액이 공제가 되지 않아요. 국외근로가 있을 경우에는 국외근로를 하게 되면 외화를 획득하거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외국의 어떤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원양어선이나 해외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해외에서 외롭게 일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가중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비과세 300만 원을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냥 국외 근로일 경우에는 비과세 100만 원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구분이 되는 거에 의해서 2번과 1번으로 선택해서 국외 근로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비과세 금액 혜택이 달라져요.
시험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등장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생산직 여부 부분은요. 시험에서 당연히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생산직이야? 그럼 무조건 생산직 거시면 돼요, 여러분. 생산직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원이시다? 그럼 1번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직이 아니다 그러면 0번을 입력하시는데 누구하고 연동이 돼서 혼란스러워 하시냐면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하고 연동이 돼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근데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은요. 생산직 사원이 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제 크로스로 체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플러스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광산근로자일 경우는 2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퇴사 연월일은요. 여러분 저희 시험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 간혹 등장을 하거든요. 한 직원이 퇴사했는데 그거에 대한 급여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고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퇴사 연월일을 제일 먼저 입력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퇴사한 직원은요. 만약에 이 직원이 5월 달에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 직원이기 때문에 2월 여부가 불호 표시가 되고요. 계속해서 근무하는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사원인 경우는 원천 쪽에 사원 등록을 마감을 하시게 되면 마감 후 2월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이제 2월이 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대표자인 경우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표자는 고용된 게 아니니까요. 국외근로의 경우는 300만 원 비과세와 100만 원 비과세로 코드가 나눠진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무조건 열을 건다.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부분을 크로스로 체킹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체킹하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실 건데 급여 자료 입력을 하게 되면 월정 급여액이라는 게 있어요.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급여 자료 입력해서 크로스로 체킹해서 결과적으로 그 세 가지 엔드 조건, 즉 생산직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서 급여 자료 입력이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연 240만 원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까지 연동이 돼요. 부양가족 명세 부분에 보시면은요, 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내역을 입력하게 되는 건데요. 입사하게 됐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모든 부양가족을 다 등재해 줄까요? 이렇게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만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 등재해 주세요. 나중에 연말정산 갈 때 제가 빼긴 할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차이점은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 매월 소득세를 징수할 때 부양가족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으면 적게 징수가 되고요. 조금 등재가 되어 있으면 많이 징수가 되죠. 그럼 연말정산할 때 이제 돌려받으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 많이 떼일 이유는 저희가 없으니까 부양가족이 좀 많이 있으시다면 다 등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관계 코드는요. 0번 본인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 위탁아동까지 해서 번호들을 0번, 1번, 2번 해가지고 적정하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형제자매 해주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세대 쪽에 동글뱅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원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세대 쪽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그런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부녀는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인데요. 이 부녀자 공제는요. 실제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남편 부분이 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해줘요. 오케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맞벌이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있으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를 해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없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상황이면 부녀자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1번 코드, 국가유공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면 2번 코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암 환자 같은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3번 코드.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장애인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서 코드를 1번, 2번, 3번을 잘 걸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를 또 받으시게 되고요. 출산 입양은 공제 대상 자녀 중에서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면 이번 연도에 우리의 자녀가 새로이 한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자녀 중에서 만 7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는 뒤에 가서 연말정산
신청서할 때 보시겠지만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녀자하고 중복해서 공제는 안 돼요. 근데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녀자이면서 한부모다 그러면 한부모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정을 할 때는요, 연령 요건하고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따지셔야 되는데, 실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등재가 되면 소득에서 한 명당 150만 원씩을 차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당연히 한 명으로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본인은 소득도 묻지 않고 나이도 묻지 않고 무조건 1인당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배우자는 여러분 20세 이하여야 된다,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배우자하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무엇을 따지지 않는다? 연령을 따지지 않아요. 즉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뭐만? 소득 요건만 따진다. 장애인도 소득 요건은 따져요. 만약에 장애인인데 나이는 뭐 18인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이 여기 그 뒤에 가면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소득 요건을 벗어나는 범위에 거액을 벌고 계신다. 그러면 또 안 된다. 뭐 막 거액까지는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기준 금액이 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계 존속의 경우는 소득 요건 당연히 따지고, 즉 소득 요건 안 따지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소득 요건은 전체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전부 다 따지니까 이분들이 소득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범위에 속하시는 분들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나이 요건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장애인은 따지지 않지만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그리고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 이런 식으로 나이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이 소득요건 규정인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큰 금액을 예시를 해놓은 거고요. 뒷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근로소득은 그래도 총급여 500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들에 대한 걸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저희 자녀가 18살이에요.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나이는 아닌데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소득 요건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이 18세 아이는 연령에는 만족을 했어도 소득이 높다 보면 18세 아이가 기본공제 등록으로 못 부로 들어가는 거죠. 1인당 150만 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곧 저희가 문제 풀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 요건을 따지고 판단을 하는 거를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프로그램이 좀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연령 같은 경우는. 자, 인적공제 대상자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는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공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자,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75세신데 연령은 60이 넘으셨죠. 그런데 소득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딸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1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고 연령이 75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규정에 들어가서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쭉 연령을 보시면, 나이를 보시면 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시험 연도 있죠. 여기에서 생년을 빼면 돼요. 그래서 생년을 이렇게 뺐을 때 이 부분이 20세가 나오거나 20세 이하가 나오거나 60세 이상이 나오거나 70세 이상이 나오거나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생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금 시험을 보시는 해석하는 연도 마이너스 생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인데 장애인 추가 공제를 1인당 200만 원까지 해주고 있고요. 부녀자 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돼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여자분이 근로를 제공해서 버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 테이블표, 소득한에 따른 테이블표를 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총정시 영수증에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빠지면서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란이 3천만 원 이하이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녀자 공제가 불가능해요. 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 남편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세대주도 부녀자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부모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없으면서 여기는 여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부모는 남성도 받을 수 있고 여성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면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중복 적용, 배제가 돼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한부모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는 50만 원이니까 당연히 한부모 거셔야 되겠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부녀자가 동그라미 가 되어 있는데 한부모에 저희가 동그라미를 입력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제 한부모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원 등록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요 페이지인 것 같아요. 여기 판단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서 이 부분은 별표 5개 할 테니까 꼭 반드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앞에 보신 것처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라고 소득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건 큰 그림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거지 세부적인 규정으로 가보면 이렇게 다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소득은 요 자리고요.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라든지 필요 경비를 뺀 걸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2배사, 근연기, 퇴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8가지 소득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소득에 대해서 각 규정이 다 있어요. 그냥 퉁쳐서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부터 보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자하고 배당이 금융소득이에요. 제가 앞글자만 써놓을게요. 2배, 사, 근, 연, 기, 퇴, 양 8가지 다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제가 근로를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밑으로 가야 되나 나 혼자 연말정산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스러울 텐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표에 의해서 금액을 뺐을 때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150만 원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그걸 역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이하의 70% 해가지고 5, 7에 35, 35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로 빠지면 이게 150만 원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라고 세법은 허락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자가 워낙 유리지갑이라서 소득이 되게 많이 표면화가 돼요. 사업소득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혜택을 조금 주는 거고요. 500만 원 초과되고 총급여가 나온다면 틀렸다. 이 총급여 가 나오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단 근로소득 금액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일용직 근로자 별표요. 일용직 근로자는요. 얼마를 버시더라도 분리과세 규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되게 많이 버신다. 그래도 딸인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가 있어요. 연령 요건만 맞는다면. 자, 사업소득은요.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사업소득에 쓰셨던 필요경비, 직원 월급 주신 거, 직원 밥 사주신 거 이런 필요경비들이 다 빠지고 나면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이걸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 판정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그럼 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퇴직소득은요. 비과세를 제외한 전체 퇴직금 전액이 100만 원 이하면 돼요. 양도소득은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나서 100만 원 이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 3개 있죠.
사업퇴직 양도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100만 원 이하 얘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고,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 암기하시고 일용직 근로소득이 나오면 괜찮아.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야. 분리과세가 뭡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희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용급여를 준 기관에서 원천징수를 수행을 했어요. 매일 30만 원씩 벌었다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수행을 했더니 그 원천징수 세액이 꽤 된 거예요. 매일 30만 원씩 벌어서. 근데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그걸 돌려달라, 정산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천징수 당한 걸로 끝. 그렇게 되는 게 분리과세거든요. 그걸로서 세금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제로 상태라고 보시고 재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금소득은요, 공적연금, 여러분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적연금도 요즘에 가입 많이 하시죠. 혜택들이 좀 많으니까.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뺐을 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테이블표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아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는 516만 원까지는 소득 제한에 안 걸려 괜찮아.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소득 제한에 안 걸려 괜찮아.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다른 거보다 얘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기타 소득은 빈도수가 좀 높아요. 근로소득 빈도수 높고요. 기타 소득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걸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100만 원 이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별표 5개.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앞서 여러분 일용근로자는 그냥 분리과세를 그랬잖아요.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 근데 얘는 이걸 하래요. 선택하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로 의무를 끊을 것이냐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것이냐 따라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뺐을 때 얘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온다면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서 이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다. 자, 저희 아버지가 원고료를 받으셨는데 그 원고료 금액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의 필요경비가 60%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죠? 4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그 400만 원은 이미 이 선을 넘어갔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700만 원 정도 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경비 60%를 뺐잖아요. 그러면 76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300만 원 이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700만 원 정도 버셨는데 거기서 60% 필요경비를 빼고 났을 때 이 금액이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원천징수 당한 기타 소득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 자체적으로 너무 쓴 게 없고 인적공제 받고 뭐 하면 그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다 돌려받으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우리 가족 전체적인 거 보니까 딸이 소득세율 구간값이 너무 높더라. 그러면 아버지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얘처럼 끝나는 거고 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난해하고요. 복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 누구랑 일치하냐면 일용직 근로가 분리과세라고 했잖아요. 얘도 복권 당첨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뇌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소득은요. 이자를 은행에 예금을 넣었는데 이자가 한 1,500만 원 나왔다. 그럼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그걸로 끝내겠다. 2,000만 원이야. 그러면 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2,000만 원 초과되면 그 자체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딸의 부양가족 들어갈 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따지실 때 인적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이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에사 근영기 퇴양 이 소득에 대해서 각계 내용들을 다 판단해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원 등록을 방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박경원 씨의 주민등록표가 주어져 있고요. 박경원 씨의 부양가족들은요. 모두 박경원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민은 와이프 배우자인데요. 기타 소득, 문예창작 소득이 200만 원 정도 있고요. 얘는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는 기타 소득입니다. 장인 어르신은요. 기타 소득 금액, 자 여기 주어진 거 잘 보세요. 기타 소득이 주어졌어요. 소득 금액이 주어졌어요. 어머 땡땡 금액이 주어졌어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할 수 있다는데 이 장인 어르신은 분리과세를 선택했어요. 즉 원천징수로 의무를 끝내겠어. 그러면 박경원 씨가 사위인가 보죠. 사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연령 요건은 따져야 되고요. 장모님은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있고 배당 소득이 1,800만 원 있는데 꽤 많으신데요.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1,900만 원이죠. 근데 앞서 저희 금융소득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 그랬죠. 그러면 장모님도 연령만 괜찮으시다면 사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먼저 와이프, 처는, 배우자는 연령 요건을 따진다, 안 따진다. 본인은 무조건 안 따지니까 본인은 무조건 한 명 들어가는 거고요. 처는 연령 요건은 안 따지는데 소득 요건을 따진다라는 거죠. 근데 처의 소득이 200만 원의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60%, 6, 21, 120만 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은 80만 원 나온다. 기본적인 소득금액도 100만 원 이하잖아요. 오케이, 괜찮네요. 그러면 배우자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150만 원. 자, 박수호는 자녀예요. 근데 95년생, 박지은이는 98년생. 여러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저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2020년 빼기 1995를 하면 연령이 20세 초과예요. 연령에서 안 된다. 소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부. 아예 자녀를 사원 등록에 등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부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뒤에 가서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박수호나 박지은의 의료비 같은 게 있다면 의료비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때 의료비 아이들 거는 공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박지은이도 20세가 초과되기 때문에 98년생이죠. 부. 장인어르신 43년생, 장모님 48년생 두 분 다 60이 넘으셨고 70이 넘으셨어요. 2020년 빼기 1943, 2020년 빼기 1948. 근데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따 보시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70세 이상이 체크가 돼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인어르신 기타 소득 있었잖아요. 근데 계산해보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300만 원 이하였죠.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따라서 가능하다. 장모님은요. 이자 소득이었죠.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돼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체를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하셔도 돼요. 이게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지금 얼마예요? 1,900만 원이죠. 따라서 장모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가족은 1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게 되는데 몇 명일까요? 1명, 2명, 3명, 4명. 4명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600만 원의 기본공제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혹시 장애인이 있었다 그러면 장애인을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 요 두 분이 70세가 넘으셔서 경로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경로우대를 받게 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 경로우대 200만 원 추가되면 되겠네요. 이 프로세스 진행하고 나서 요 금액들을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에 인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박경원 씨 거 진행해 보시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등재되는 내용과 경로 추가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 TAT 2급 2638 골든 슈즈로 로그인을 하셔서 인사급여 메뉴에
기초 인사관리 메뉴에 사원 등록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져 있는 사원 이름 정확히 체크해 주세요. 시험장에 가시면 박경원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당연히 배점을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박경원의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보시면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민연금 4.5% 13만 5천 원, 건강보험료 3.35% 정도 떼이는데 올해는 96,9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떼이고 있네요. 자, 요 정도 보시고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상단부에 기본적인 1번부터 20번까지의 변화된 내용이 없다면 하단부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박경원의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인적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있는 이민철 장인어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인데요. 본인이 세대주와의 관계에 본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세대를 지울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0이 지워져요. 그 동그라미가 지워져요. 1번 누르시면 동그라미가 다시 생겨요. 자, 그리고 배우자 이지민님. 자, 배우자는 하단에 보시면 3번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배우자 넣어주시는데요. 이지민 배우자는 기타 소득이 200만 원이고 필요경비 60%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80만 원이라서 소득 요건에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넣어주시고요. 아들 박수호, 자죠? 자는 4번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 코드 거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여러분 제가 20세 이하로 그냥 걸게요. 사실 20세가 초과가 됐는데 오른쪽에 만약에 제가 박수호, 소득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연령을 컴퓨터 네가 알아서 판단해 더 줘나 이래서 950725 이렇게 해서 주민번호를 넣어봤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저는 분명히 20세 이하로 넣었는데 얘가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을 인식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을 뭘로 바꿨어요? 부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받는 질문이 뭐냐면요. 이 사람 어차피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못 받는데 이거 입력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하시고 부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공제들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아예 입력을 안 한다는 것은 실무 프로세스당 어긋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 박지은도 마찬가지로 20세가 초과됐지만 제가 직접 20세 이하로 해서 주민번호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또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렇게 오빠처럼 수호처럼 이렇게 부로 체크되는 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장인어르신인데요. 장인어르신은 박경원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지민의 아버지죠. 따라서 누구의 아버지예요? 배우자의 아버지죠. 1번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고요. 2번 코드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2번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으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아까 아이들처럼 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60이 넘으셨다면 부로 안 바뀌겠죠? 자, 장인어르신은 60이 넘으셨고 경로우대까지 동그라미가 되었는데 앞에 기타 소득 금액이 만약에 300만 원이 초과되셨다면 여기를 부로 체크해야 돼요. 하지만 분리과세 선택하고 200만 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자, 장모님도 2번 코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우선 60세 이상으로 코드 걸어 놓고요. 장민영 여사님 입력하겠습니다. 생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검증되는 기능에 의해서 70세가 넘었네요. 장모님. 이렇게 해서 지금 장모님은 이자 소득이 배당 소득이 둘 다 합했을 때 1,9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가능했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1명, 배우자 2명, 그리고 장인어르신 3명, 장모님 4명, 4명의 기본공제 150만 원 각각 받게 되고요. 그리고 70세 이상 경로에 2명이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여러분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원 등록 말고요. 연말정산 관리에 가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계속적인 근로자라고 보고 연말 쪽에 F2키를 눌러서 박경원이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건 우선은 입력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본인 자리에 150만 원 들어오죠. 배우자 자리에 150만 원 들어오죠.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 장모님 2명에서 150만 원 각각에서 300만 원 합계 들어오죠. 또한 이 두 분이 경로우대 각각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공제 600만 원 받으시고요. 경로우대 200만 원 추가 공제 받으시게 돼서 이 박경원 씨의 급여가 입력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요 테이블표가 빠진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900만 원 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근로소득 공제 테이블표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 화살표를. 앞서 저희가 근로소득 볼 때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괜찮아 라고 했잖아요. 총급여 500만 원은 70%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돼요. 그러면 7호 35에서 35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가 되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150만 원 나오죠? 그 150만 원까지 괜찮아서 근로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150만 원 이하까지 괜찮아. 이렇게 암기가 돼야 돼요. 총급여, 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가 괜찮은 거고 요게 빠진 근로소득 금액, 땡땡 금액.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르다 그랬죠? 그건 150만 원까지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다 드시면 이제 박경원 씨에 대한 사원 등록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원 등록 잘 마무리하셨죠? 자, 저희 사원 등록 마무리한 내용들 수행 팁으로 같이 만나보실 텐데요. 국외근로 비과세가 만약에 주어지면서 사원 등록이 나왔다 그러면 원양어선과 해외 건설 근로자는 300만 원 비과세 코드 거셔야 되고요. 그 외의 국외근로는 1번 100만 원 비과세 코드 거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는요.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이 부분이 여러분 2020년도 개정세법에 의해서 직전 연도 2019년까지는 2,500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 높아졌죠. 최저임금도 높아졌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어요.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하는 거 샘플 사례를 가지고 해보셨는데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사실 나이 요건을 만족 안 해도 되는 누가 있었죠? 본인, 배우자, 장애인. 본인은 나이와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갈 수 있고요. 추가 공제는 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추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데 경로우대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을 따지실 때는요. 무조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경우는 큰 틀인 거고요. 그 안에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각 소득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일용직 근로자는 금액 상관없이 분리과세라서 괜찮아요. 사업퇴직 양도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괜찮아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여야 괜찮아요. 기타 소득은 버신 돈에서 필요경비조를 빼시고 나서 300만 원 이하가 나온다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해주시면 되겠고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면 고민하시면 되겠죠. 무조건 분리과세인 복권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고 다시 여기 와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피드백하시고 이러면 이 부분에서도 감점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원 등록 마무리하면서 잠시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보면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와 대화하기 시간에 계속 긍정적이어라, 열정적이어라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을 하고는 있네요. 강인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사실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 훨씬 쉽게 극복하실 수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이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거 거의 끝자락까지 오셨는데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만 더 힘내시고 좀만 더 강한 정신력으로 원천징수 끝자락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요.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